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로 부를 창조하는 채널,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역사상 모든 제국은 땅을 지키거나 부를 빼앗거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 그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법을 터득했죠. 단순한 방어 정책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시스템, 즉 모든 갈등과 위기, 심지어 총알 한 발 한 발이 거대한 기계를 먹여 살리는 스스로 돌아가는 사이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단 이 구조를 한번 보고 나면 이전과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에 엄청난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그 약속의 의미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의 전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국이 어떻게 파괴를 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베를린, 도쿄, 바르샤바, 런던 같은 도시들은 폐허 더미가 되었죠.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국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채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하며 산업적으로 압도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합 중국이었죠. 유럽의 공장들은 사라졌고 일본의 인프라는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 물자 생산 라인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탱크, 비행기, 군함, 무기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이뤄내지 못했던 규모로 생산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그 공장들의 문을 닫는 대신 그것들을 계속 살려둘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평화는 비즈니스의 최악의 적이었던 겁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소극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안으로만 파고드는 고립주의 노선을 택했죠.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재창조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정부는 전쟁의 현재 가치로 약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은 단지 무기를 사는 데 쓰인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군산 복합체라는 기계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수익성이 좋아서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들은 계약이 필요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 MZ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업들은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수요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1947년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냉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세계대전과 달리 냉전에는 명확한 전선이 없었습니다.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념적이었으며 영구적이었습니다. 공포를 먹고 자라는 비즈니스에게는 이보다 완벽한 조건이 없었죠. 바로 이 시기에 스스로가 오성장군 출신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군산 복합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 군대, 그리고 민간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 즉 전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되는 권력의 삼각형을 지적한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이미 멈추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는 단지 그 기계가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전에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차리길 바랐을 뿐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무기는 연구가 필요하고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자금, 즉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돈은 군인들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산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합니다. 2023년 미국은 군사비로 8,770억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는 그 뒤를 잇는 10개 나라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 예산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전쟁이 더 이상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든 대만이든 중동이든 세계 어딘가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급등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시장은 환호하고 평화협상이 성공하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파괴가 번영을 이끄는 도덕의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 비용은 사회 모든 곳으로 스며듭니다. 인프라, 기술, 교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말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GPS는 냉전 시대의 군사 자금 지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로칩, 인공위성, 제트 엔진도 모두 그렇습니다. 즉, 전쟁이 혁신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혁신을 이룰 수 없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 자금을 대는 것보다 공포에 자금을 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포에 기반한 모든 시스템은 그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을 필요로 합니다. 냉전 시대의 그 적은 소련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이 전쟁 머신은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게 거대한 라이벌이 없어진 겁니다. 국방 예산은 줄었고 공장 가동은 느려졌으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 평화가 마침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머신은 하룻밤 사이에 재부팅되었습니다. 테러가 새로운 적이 되었죠. 국경도 없고 끝도 없으며 완벽하게 수익성이 좋은 적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이 수조 달러는 군인이나 임무에만 쓰인 게 아니라 용역업체, 컨설턴트, 기술기업, 그리고 민간 군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10년경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미군보다 더 많은 민간 계약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지를 짓고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고 물류를 담당했으며 시간당 돈을 받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전쟁은 구독 서비스가 된 겁니다. 폭탄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청구서가 생성되었습니다. 파괴된 모든 건물은 재건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국방비 지출, 감시, 사이버 보안, 드론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회계장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딕 체니 부통령이 한때 이끌었던 헬리버튼을 예로 들어보죠. 이라크 전쟁 동안 이 회사는 390억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F-35 전투기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는데 이 비행기는 너무 비싸고 개발이 지연되어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작동하지 않는 1조 7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매년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45개 주에 걸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달려있고 각각의 일자리는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일자리를 위협하면서까지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상원의원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정치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스스로를 영속시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전쟁에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러의 지배력, 채권 시장,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적인 군사력에 의해 강화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금융력을 이용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 통화들을 달러에 묶고 달러는 금에 묶었죠.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을 때 달러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을 석유에서 찾았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가격을 오직 달러로만 책정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이는 석유가 필요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들은 무조건 달러를 사야만 했던 거죠. 그럼 이런 종류의 전 세계적인 의존성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말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돈과 힘의 결혼이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자유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수요를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쟁, 쿠데타, 개입은 종종 하나의 단순한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1953년 이란의 모사데크 총리는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전복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화로 팔겠다고 제안한 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그의 나라가 폭격으로 붕괴되기 전에 금 기반의 아프리카 통화를 계획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관성일까요? 전쟁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유라는 깃발 아래 민주주의라는 라벨을 붙여 수출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로건 이면에는 항상 자원, 시장, 그리고 여론에 대한 통제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군사적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지출을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면 정부는 군사 예산을 늘려 일자리, 계약,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창출합니다. 도로를 건설하거나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논리지만 다리 대신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차이점은 폭탄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것은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평화가 이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이익으로 끝났습니다. 철수하던 주에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대결을 위한 새로운 계약들이 이미 협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버 전쟁, 우주 전쟁.
적의 이름은 바뀌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새로운 적은 새로운 시장이고 모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무기입니다. 현실이든 상상이든 모든 전쟁은 쓰이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분기 보고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전쟁을 사업으로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미국을 자기 자신의 기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뿐만 아니라 강함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돈을 써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수조 달러가 몇 년마다 회계 처리되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의문 없이 새로운 예산을 승인합니다. 왜일까요? 워싱턴에는 평화를 위한 로비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나온 소름 돋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많은 동맹국들이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때 미군 기지를 유치하거나 미국의 정책을 지지했던 국가들은 종종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우크라이나, 각각의 전쟁은 자유, 민주주의, 안보라는 이상으로 정당화되었지만 혼돈과 부채, 그리고 이익만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 위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죠. 이건 특정 국가 하나를 악마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전쟁을 산업화했습니다.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수익성 있게 만들었죠. 20세기는 영토를 위해 싸우는 국가들로 시작되었지만 계약을 위해 싸우는 기업들로 끝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의 도구들조차 민영화되었습니다. 드론, 사이버 무기, 감시, 선전, 그리고 그 각각의 뒤에는 주가 티커, 대차대조표, 주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닙니다. 잘 조직된 수익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제국이 영구적인 갈등 위에서 운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됩니다. 긴장에 중독된 경제, 공포에 따라 상승하는 시장, 이기 속에서 번성하는 정치인, 그리고 군국주의를 안전과 동일시하도록 훈련된 대중.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 세계의 민주주의의 병기창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그 어떤 제국보다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그 비용은 믿음에 의해 유지되고 문화를 통해 수출되는 부채로 조달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팔아야 할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좋든 싫든 그 고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경고를 속삭입니다. 전쟁을 이익으로 바꾼 모든 제국은 결국 비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아테네, 스페인, 영국, 모두 그들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팽창했고 결국 부채, 인플레이션, 환멸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제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금으로 뒷받침되었던 통화는 이제 군사력과 시장의 신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믿음을 멈추는 순간 기계는 작동을 멈춥니다. 전쟁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을 때, 동맹국들이 믿음을 잃을 때, 부채가 성장을 압도할 때, 달러가 흔들릴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은 붕괴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역사는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제국이 부채의 제국과 맞서야 하는 지점으로 말이죠. 둘 다 무한한 성장이라는 같은 환상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력조차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층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어라고 정당화되는 모든 폭탄, 모든 드론, 모든 침략은 더 깊은 무언가, 즉 쇠퇴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황혼을 감지한 제국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정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존속을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국 시대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혁신과 자유 위의 위대함을 건설했던 나라가 이제는 갈등과 통제에 의존하여 자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언젠가 미국은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기에 집착하는 국가는 평화의 목적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공포 위에 세워진 번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비즈니스로서의 전쟁은 여전히 전쟁이며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식을 것이고 빚은 불어날 것이며 어느 날 그 기계는 멈출 것입니다. 폭발과 함께가 아니라 탈진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오면 세계는 미국이 한때 상징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제국이 아니라 평화의 약속을 말입니다.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